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협상단은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21일부터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특혜를 주었다면 문제라며 철저히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가르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설 연휴에도 부동산 정상화와 집값 안정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순 없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특혜를 주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유도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투기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의지를 SNS 메시지는 물론 국무회의 등 다양한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은 엄정히 부과하고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거나 사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며 다만 사거나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별장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가르기 하는 건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좋지 못한 행위라고 이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일본이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 속에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현지 시각 18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는 이른바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즉각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조율 성격입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직후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압축해 미국 측과의 이견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 이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협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대면 화상회의를 병행하며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발표했습니다. 총 36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330억 달러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이 전력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과 9.19 합의 선제 복원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 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례가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례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침투한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측에 추락한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에 이어 북측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도 착수합니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해 전단과 무인기 등 평화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도 강화합니다. 기존 9.19 남북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도 검토합니다.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지도부는 한국과 잇따라 있는 남북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 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기존 늘봄 학교가 온 동네 초등돌봄 교육으로 개편됐습니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까지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다육식물을 가꾸는 원예 프로그램입니다. 거북이가 등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 거야. 잘라서 꽂는 거야. 디지털 드로잉부터 카페 체험, 신체 활동 수업까지 놀이와 체험으로 알차게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은 교실 밖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거에도 재미가 있고 가지고 갈 때 뿌듯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언니 오빠들이랑 방학 때 동안 잘 놀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방학 중에도 점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또 비용이 부담이 없고 방학 때는 점심까지 챙겨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와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이 같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부의 해법이 바로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입니다.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은 기존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키움센터 같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시 돌봄이나 긴급 돌봄 같은 촘촘한 틈새 돌봄은 물론이고 풍성한 문예체 프로그램까지 돌봄과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돌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등 돌봄 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학교 밖 돌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대책도 함께 강화됩니다. 귀가 지원 인력을 늘리고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해 안전망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돌봄 역할이 교실에서 학교 밖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김일희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흔히 활용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사진입니다. 최대 3초 이내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는 영상을 전반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영상학과 전문의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어떠한 판독문에 준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촬영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기기로 초안 판독문을 제공하는데 의사의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독 AI가 흉곽에 물과 공기가 찬 수기흉이라는 소견을 표시해줍니다. AI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까지 확장된 겁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은 이런 기술의 활용 기준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의료와 채용, 교통, 대출 심사 등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역량 AI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한 AI로 현재로선 현장 대부분 기술이 고역량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차량 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 시행 초기 단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 안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2일부터는 안내 데스크를 열어서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실 수 있게 하고 그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들이 좀 모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 강원 삼척시 남남서쪽 30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정차 중인 차량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인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내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며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이 영하 3.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김천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영남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세종과 광주 10도, 강릉과 대구,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며 한층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휴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현실이 될까요? 먼저 당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세계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벨 평화상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다. 전현직 세계정치학회장 IPA라고 하는데 세계정치학회의 이제 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혼란상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유지했다, 지켰다. 계엄 저지 시민들의 노력이야말로 빛의 혁명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인데요. 한국 사회가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었죠. 하지만 이것을 시민 참여로 복구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언급해서는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실제 우리가 수상 가능할지 여부는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정말 빛의 혁명은 우리나라 국민이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SNS에는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국정 2년 차, 좀 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예고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각오와 의지가 또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설 명절을 맞아서 영상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세상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전력 질주만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설 당일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X, 바로 이제 트위터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또 글을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X 트위터에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의 은혜로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전력 질주만 남아있다. 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또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자 국민 모두와 함께 모두의 나라를 또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네, 또 설 연휴에 부동산 이야기도 여러 차례 꺼냈습니다. 특히 사회의 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이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다라고 짚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다주택인자가 문제인 것이죠. 예. 불가피하게 다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환경을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냐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닷새 5차례나 부동산을 언급했습니다. 사약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부동산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 아니냐 꼬집었고요.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했고 이해 충돌이 이렇게 빚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 트위터에 계속해서 국민들과는 또 SNS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같이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 다 문제가 아니다. 부모님 시골집, 그건 또 자녀의 소유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또 가족들의 소유로 돼 있는 부분들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투기용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서로 혼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정치가 다주택 손해되게 만들어 해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집 많이 가지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겠느냐는 점을 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는 특혜는 철저히 해소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 부활과도 연결되는 것일 텐데 다주택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은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비신사적이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냐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또 특히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던 관행, 이걸 다시 점검해 보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 부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에게 굳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 안정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든 또 월세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편법으로 이른바 자산 불리기에 이용되었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 금융권의 점검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인데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보면 무려 13조
9천억 원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회수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이 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주택 담보 대출도 30년에서 40년 만기 분할 상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들은 3에서 한 5년 정도 만기 후에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이른바 RTI, Rent to Interest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인데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볼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 수익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돼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규제 지역에는 1.5배, 비규제 지역은 1.25배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보다도 임대 수익이 적다면은 이건 손해 보는 거잖아. 네. 여기다 대고 계속해서 대출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임대 수익이 충분해야 이자를 갚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걸 무작정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이자를 갚을 만한 환경도 안 되는데 계속 대출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 연장 심사를 강화해서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도 이런 좀 편법적인 이 형태의 또 왜곡된 형태의 이 사업을 좀 중단하고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런 압박들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전 국민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양도세 중과 같은 강한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 하면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이런 이 제도들이 또 의지가 또 3년 뒤에 5년 뒤에 반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지속된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52% 여론을 견인하는 것이거든요. 무주택자의 55%는 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은 호남, 충청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은 또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효과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57%나 됐는데 SBS와 입소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매우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하면 57이고요. 또 반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제는 아마는 없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는 중단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관되고 지속적인 이런 의지가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신호가 또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제, 금융의 부당한 특혜를 해소하겠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임대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또 심리적인 요인도 크지 않습니까? 기대만큼의 효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유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 TF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례가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무인기가 몇 차례 갔다가 왔는지 그 개요부터 상세히 밝혔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예. 남북한이 이제 하해와 또 협력을 통해서 평화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인데 통일부는 지난 정부의 무인기 침투가 좀 잘못됐다. 북측에 또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정부 공식 입장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평화공존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 갈등을 부추기는 의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북측에 공식전 유감을 표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정 장관은 밝혔습니다. 민간인 3명이 또 북측에 무인기를 4차례 날려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2번이거든요. 근데 11월에 지난해입니다. 2차례 더 있고 그 북한으로 날아갔던 이 무인기가 파주로 또 기환을 했다. 그만큼 또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또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비행 금지 지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9.19 이 군사합의라는 것이 2018년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한다는 건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또 클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예.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속도를 내서 북한이 또 어떻게 호응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 개정 이런 이 군사 합의와 관련됐던 부분들이 또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법 개정을 하고 군사 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9.19 당시에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있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 비무장지대 이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안전보장회의에서 협의와 이제 조정이 될 것이고 통일부는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긴장,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 국방부는 미측과 합의를 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정 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교류를 어떻게든 좀 회복할 수 있는 쪽에 방점을 두고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또 드러냈습니다. 네, 북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는데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동영 장관이 유감 입장을 밝혔을 때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좀 높은 반응을 내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북한의 달라지는 변화를 또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는 일절 이 우리의 대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거나 예. 또는 계속해서 두 개의 국가라는 점을 또 강조하면서 대화를 회피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그동안 또 강한 발언을 쏟아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또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한국의 재발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은 지난 1월에는 주권 침해 도발을 인정하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10일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이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유감을 표명하니까 북한도 통일부의 유감 표시는 다행이다. 예. 또 상식적 행동이다. 또 아주 크게 또 이렇게 또 평가를 안 하는 또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은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고 이번에 또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발표를 했죠. 북한은 그동안 이제 통일, 민족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해왔는데 예.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카운터파트라는 부분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우린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통일부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대화가 좀
기대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는 남북 상호 소통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 또 당대에서 대남 부정적 메시지를 또 북한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조치가 아니겠느냐. 예.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야 북한도 저렇게 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해피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또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조치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건데 앞으로 한반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1호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52조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관세 압박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또 본인의 성과가 되는 것이고 예. 연방 대법원의 또 이 관세에 대한 또 판결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미국 내에서의 또 대법원을 향한 또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일본이 또 이 압박을 받다가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52조 원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예. 텍사스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의 발전, 또 조지아의 이 광물 채굴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이제 에너지, 전력, 핵심 광물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일본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3개 전략 사업에 투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분히 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도 의식한 그런 또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다. 관세 압박의 승리인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도 상당한 또 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너트닝 상무장관은 일본이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이제 미국에 하는 것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랬습니다. 대미 투자, 공급망을 구축해서 미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3월에 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예. 그 일종의 방문 이전에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놓은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지연에 대해서 관세 재인상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한 협력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마스가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절대로 압박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스가와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원전 시공 능력인 만우가가 있거든요. 마스가가 먼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조선업 재건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일과 협력을 명시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이 건조 능력 자체에서는 우리가 또 일본보다 더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관세 이 합의와 관련된 무역 합의에서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오션도 이제 필리 조선소가 있습니다만 초기 물량의 경우에는 미국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이 도크라든지 또는 건조 능력, 이 인력이라든지 이게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은 한국 건조를 허용한다. 또 현지 투자, 미국의 기술 이전을 조건을 하고 있는데 보정을 하거나 세제 혜택.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마스가는 꼭 현물 투자는 아닙니다. 현금 투자는 아닙니다. 미국이 또 이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편 입항세. 이제 미국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중국 선박은 더 많죠. 10년간 이제 이걸 받아서 1.5조 달러를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마스가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국 내의 투자도 이제 미국 자체의 투자도 이루어지는데 국내업계에서는 그런 점에서 시장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고 지금 뭐 삼성 그리고 하나 그리고 HD 현대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HJ중공업도 지금 MRO 미국 군함들을 수리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또 유의미한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와중에 우리의 기술이 고스란히 노출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서 미국에서 또 조선업으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일본의 대미 투자 그리고 미국의 조치들을 보면 미국이 원하는 큰 그림은 우리가 조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1호 대미 투자 패키지는 어떤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실무진도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도 출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딱 그대로 나옵니다. 에너지, 전력, 광물이에요. 네. 미국이 원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1호 사업이 이제 52조 가운데 48조가 오하이오의 화력 발전소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력 발전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 9기가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것이 전력이구나. AI 시대에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 강물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또 석유화학 플랜트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현대 이 경우에도 현대제철 공장을 루이지애나에 짓죠. 루이지애나가 또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깐부입니다. 네.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이지애나 에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압박하면서 독일과 유럽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유럽 역시 같은 수준의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 구매를 허용받지 못할 경우 유럽 동맹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발언입니다. Und wenn die Amerikaner glauben, dass sie mit hohen Zöllen entgegen der Vereinbarung, die wir im August des letzten Jahres getroffen haben, jetzt noch einmal einen oben drauflegen können und uns noch mal unter Druck setzen können, dann werden auch wir aus Deutschland und Europa heraus mit hohen Zöllen antworten.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 동맹국 관세 대상에는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등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음력 새해, 설날을 맞아 전통 폭죽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폭죽과 사자춤이 어우러지며 새해의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자춤 공연과 함께 연이은 폭죽이 울려 퍼졌는데요. 붉은 말의 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말의 모양을 본뜬 거대한 모형의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This is the year of the horse, and welcome to Chinatown for the Lunar New Year celebration. We're all here with the whole group, my friends and family here. So Happy New Year! Enjoy it! But today, I'm fully supporting and representing Chinatown. It's the kickoff of the Lunar New Year, where people just come together, celebrate rebirth, especially this year for the Red Fire horse, which is what we're celebrating for the upcoming year. 현장을 찾은 시민은 말의 해인 만큼 에너지와 추진력이 넘치는 1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전통 카니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크로아티아 제3의 도시 리에카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는데요. 화려한 퍼레이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도심 산책로를 행진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의 상징인 즈본차리, 즉 종치는 사람들은 거대한 노쇠 종을 달고 큰 소리를 내며 겨울 악령을 쫓아내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Danas se nalazimo na Korzu, 43. izdanje Međunarodne karnevalske povorke. Danas imamo 100 karnevalskih grupa, što broji nešto malo više od 11.000 sudionika. Pa favorit je svakako Aperol. Jako je fora ovdje, dolazimo ovdje već 15 godina i predobro je svake godine. 한편 크로아티아 카니발은 자연의 순환과 삶의 재생을 상징하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카니발에서 블로코 축제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리우 카니발을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인 만큼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카니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반려동물들은 원더우먼, 핫도그 등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자신의 보호자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반려동물은 ga족의 일부라며 서로가 기쁨과 교감을 nanu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O blocão, ele une, né, os tutores juntamente com os nossos animaizinhos, que é o nosso amor, que faz parte da nossa família. E aqui a gente tem como compartilhar com as famílias, a gente tem como compartilhar tipos, raças e trazer alegria e um pouco de convívio também conosco, né? Assim, eu acho que é um meio de descontrair, é bloco família, né? Eles curtem, nós também. É isso. 참가자들은 가족 친화적인 축제 분위기가 휴식과 즐거움을 준다며 반려동물 역시 축제를 즐기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민생 체감 대표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껴질 만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 보건과 복지 또 고용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체감할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라가는데요. 네네.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그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전체의 그 평균 소득이 한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중위소득도 대폭 인상이 됐는데요.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6.51%가 인상이 돼가지고 예.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7.2% 인상이 돼가지고 중위소득이 256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이제 중위소득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급여, 이제 생계급여라든가 뭐 주거급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 이제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급여를 우리가 예로 들면 되게 이제 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들한테 이 생계급여를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개인 소득이 이제 있으면 그거 이제 빼고 드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6만 5천 원이었는데 이제 이게 81만 1천 원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예. 한 5만 6천 원 증가가 됐고요. 4인 가구로 치면 이게 작년에는 이 200만 원이 좀 안 됐는데 이게 네. 이제 207만 8천 원으로 돼가지고 12만 7천 원 정도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중위소득이 인상이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급여별 선정 기준이 이제 액수가 늘어났고 네. 또 대상도 한 70여 개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기준 선이 올라가면서 수혜도 더 늘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도 바뀝니다. 네네. 보험료율도 오르고 소득 대체율도 오르게 됐는데 네. 국민 입장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더 내는 거는 이제 보험료율이죠. 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내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율이 작년까지는 9%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9.5%. 내년은 10%. 예. 내후년은 10.5% 해가지고 2033년까지 13% 목표로 되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내는 돈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 0.5% 지금 인상이 됐죠. 그래서 네. 만약에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치면 이제 한 15,000원 정도 더 내는데요.
네. 이제 지역 가입자는 그거 혼자 다 내셔야 되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하고 직장하고 이제 반반 나눠서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받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 대체율이 작년까지는 40%였어요. 네. 근데 이게 43%로 3%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소득 이제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얼마를 더 받냐면 한 9만 원 정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5,000원 더 내고 이제 9만 원 더 받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국민연금 상한액도 7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637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기준소득 월액이 증가하는 건데 예. 다시 말하면 연금 계산에 이제 포함되는 최대 액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한 14% 가입자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 나머지 86%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에는 군복무나 출산 때문에 생긴 그 공백기만큼 가입 기간을 좀 연장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된다고요? 네네. 군복무나 출산 모두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굉장히 가치로운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혜택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보험료를 안 내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연금에 있어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군복무 같은 경우에 그동안 6개월 크레딧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배로 늘어나서 12개월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 자녀는 인정 안 해줬는데 그거 12개월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선도 50개월이었는데 네. 이게 상한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과 그다음에 군 복무라는 어려운 일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가치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고 이게 네.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또 신뢰도 또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다양한 변화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돌봄 정책도 눈에 띕니다. 네. 아이 키우는 집은 정책 변화가 또 바로 실감이 되기 마련인데 그렇죠. 올해부터는 아동을 위한 의료복지 혜택이 강화된다고요? 네네. 사실 아이 키우는 거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예쁘기는 한데 그래서 혜택도 다양한데 이게 또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동 수당 10만 원 원래 받는데요. 작년까지는 8세까지 줬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이제 9세까지 주고요. 내년에는 10세까지 주고 그래서 2030년에 13세까지 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동 1인당 10만 원인데요. 이것도 이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신이 가능한가 이제 검사하는 비용. 네. 요것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까지에는 한 20만 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이제 이게 늘어나가지고 네. 35만 9천 명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있어요. 네.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나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정말 비쌉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2주일 정도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하면 한 36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요 공공산후조리원은 그거의 반값 혹은 그거 이하. 그 정도 저렴하고 일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산모들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그러한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렇군요. 산후조리비를 그냥 지원하는 거였는데 예. 요새는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지금 현재 13개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른둥이라고 그러죠. 미수가. 예. 미수가 예. 그 의료비를 우리가 이제 인큐베이터에 좀 놔뒀다가 집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원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요. 2배로 올랐어요. 2배로 올라서 2,000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6개 시도에서 했는데 12개 시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네. 나중에 아유 그거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네라고 그렇죠. 이제 후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또 있습니다. 네. 기저귀 그다음에 조제 분유도 예.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저귀는 이제
월 9만 원. 조제 분유는 11만 원인데 모두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자녀가 2명, 자녀 2명부터 다자녀입니다. 네.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 2년 동안 요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예. 이제 바우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상품하고 교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부부가 다 할 경우에는 이 퇴근 시간은 안 끝나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막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은 다 경험한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6시에서 8시 정도까지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2시까지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아동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전국에 360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자정까지 돌봐주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일하시다가 퇴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또 키우는 그런 가정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또 3월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나요? 네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일단 매일매일 돌봐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아프시기를 잘하니까 맞아요. 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의료하고 돌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졌다. 한꺼번에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지원을 3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서 계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 거주지, 나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의사가 매월 한 번씩 방문하시고요. 간호사분도 2회 방문하십니다.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식사 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휠체어를 위해서 이 문턱을 없애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사를 좀 도와준다든가 네. 또 병원 갈 때 이동을 도와준다든가 이러한 돌봄 서비스도 있으니까 이제 꼭 필요하실 때는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기반이 좀 더 탄탄하게 마련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건 정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희귀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희귀 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문제는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되겠죠.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상당 정도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고는 보여지는데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도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희귀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 진단 지원 또는 복지 지원 등에 대해서 많은 개선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귀 난치 질환은 정말 치료 기간도 길고 부담도 정말 크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비도 고액이죠. 그래서 예. 이제 생활고를 겪는 그러한 질환자도 많은데요. 이 전국적으로 이 희귀 난치 중증 질환자가 한 13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요 지원하는 뭐 항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올해 또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요 희귀 질환
종류로 70개를 그 산정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예. 한 1,4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그 건보 절차가 240일이면 그 거의 8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0일로 대폭 빨리 처리가 되도록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 빨리 직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요 직접 구입하는 거를 이렇게 확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정말 절실한 정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네네. 배경에서 추진된 겁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네. 암 중에서 폐암이 1위 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요 초기에 이게 이제 기침이나 가래가 이렇게 끓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폐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드시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방문을 하면 폐 기능이 한 30-40% 떨어진 상태에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이게 이제 보유율이 1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요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시간만 보내다가 폐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야 병원에 찾아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검진 항목에 국가 검진 항목에 넣겠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이제 전면적으로 아직은 시행은 안 되고요. 올해는 1970년생 그다음에 60년생, 56세하고 66세 그 두 연령대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보건 정책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고용 정책도 들여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정말 정규직, 비정규직 이 고용 격차가 심각합니다.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 사업이 재개된다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정규직 전환 사업인데 사실은 비정규직은 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삶에 있어서 그 뭐랄까 행복이라든가 안정을 추구하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규직 전환 사업이 이제 재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비정규직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사람, 요 사람을 정규직으로 기업에서 전환을 시켜주면 예. 기업에 월 60만 원을 최대 6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40만 원 지원하고요. 이제 20만 원을 임금을 올려주면 그거를 추가해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하고요. 이게 이제 30명 미만 그 기업에게 요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양극화는 비정규직, 정규직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이 된다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이제 밀집이 돼서 비대해지고 지방은 이제 공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에 물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을 할 텐데 특히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울로 올라오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지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작년까지는 48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폭 상향이 돼가지고 720만 원으로 증가됐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72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비수도권에서 장기 근속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기업에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에게는 최대 72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는 월 6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수도권도 월 60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도 월 60만 원 지원하는데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했을 때에 한해서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우리나라의 또 큰 과제이기도 한데 지역 일자리의 해법이 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또 일자리는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죠. 또 장년층은 나와도 어디 갈 데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년 퇴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50대 퇴직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한창 그 가정에서 지출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그 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 50대 퇴직자 중에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을 이제 상담을 한 다음에 훈련을 시킵니다.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일 경험을 하고 한 다음에 취업으로 이제 연계를 하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취업 지원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80만 원. 네. 그다음에 1년은 이제 360만 원. 그래서 최대 360만 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훈련을 받더라도 특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창고 이런 쪽으로 가시도록 상담을 하고요. 네. 훈련도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으로 갔을 경우에 특히 이제 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도 개선이 됩니다. 네. 맞벌이 부모들은 아무래도 아침 등원 시간이 가장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출근 시간을 10시로 미뤄주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요? 네네. 출근 시간을 이제 10시로 미뤄주면 이제 사실은 근무 시간 자체가 뭐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 이 자녀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10시에 출근하는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같은 경우에 요 임금 감소 없이 이제 근로 시간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로 이렇게 단축을 해줄 경우에 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육아휴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할 때 그 대체 근로 인력을 이제 뽑아가지고 투입을 하는데요. 요거에도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늘어나냐면 요 대체 인력에 주는 임금을 옛날에는 근무할 때 50% 주고 사후에 50% 줬는데 근무 중에 100%를 주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요 휴직하기 전에 인수인계 2개월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휴직해서 복직 이후에 인수인계하는 한 달도 추가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서 이 육아휴직 하기 전이나 한 후나 이 업무의 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혜택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특혜를 주었다면 문제라며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편가르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설 연휴에도 부동산 정상화와 집값 안정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순 없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특혜를 주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유도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투기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의지를 SNS 메시지는 물론 국무회의 등 다양한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는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은 엄정히 부과하고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거나 사라고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며 다만 사거나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별장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가르기 하는 건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좋지 못한 행위라고 이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일본이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 속에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현지 시각 18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는 이른바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즉각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조율 성격입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직후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압축해 미국 측과의 이견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 이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협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대면 화상회의를 병행하며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발표했습니다. 총 36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330억 달러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이 전력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과 9.19 합의 선제 복원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 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차례가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례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침투한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측에 추락한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에 이어 북측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도 착수합니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설치해 전단과 무인기 등 평화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도 강화합니다. 기존 9.19 남북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도 검토합니다.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측 군사 지도부는 한국과 잇따라 있는 남북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 국경선은 마땅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 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늘봄 학교가 온 동네 초등돌봄 교육으로 개편됐습니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돌봄을 지역 사회까지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취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다육식물을 가꾸는 원예 프로그램입니다. 거북이가 등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 거야. 잘라서 꽂는 거야. 디지털 드로잉부터 카페 체험, 신체 활동 수업까지 놀이와 체험으로 알차게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은 교실 밖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거에도 재미가 있고 가지고 갈 때 뿌듯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언니 오빠들이랑 방학 때 동안 잘 놀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방학 중에도 점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또 비용이 부담이 없고 방학 때는 점심까지 챙겨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와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이 같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부의 해법이 바로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입니다. 온동네 초등 돌봄 교육은 기존 학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키움센터 같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시 돌봄이나 긴급 돌봄 같은 촘촘한 틈새 돌봄은 물론이고 풍성한 문예체 프로그램까지 돌봄과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돌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등 돌봄 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학교 밖 돌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대책도 함께 강화됩니다. 귀가 지원 인력을 늘리고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해 안전망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돌봄 역할이 교실에서 학교 밖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TV 최다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같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흔히 활용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 사진입니다. 최대 3초 이내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저희는 영상을 전반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어떠한 판독문에 준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촬영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기기로 초안 판독문을 제공하는데 의사의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독 AI가 흉곽에 물과 공기가 찬 수기흉이라는 소견을 표시해줍니다. AI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까지 확장된 겁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은 이런 기술의 활용 기준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AI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의료와 채용, 교통, 대출 심사 등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역량 AI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한 AI로 현재로선 현장 대부분 기술이 고역량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차량 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 시행 초기 단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도 제도 안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2일부터는 안내 데스크를 열어서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실 수 있게 하고 그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들이 좀 모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우수에는 추위가 풀려 눈이 녹아 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며 공기가 차가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영하 3.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김천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은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세종과 광주 10도, 강릉과 대구,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며 한층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휴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또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또 그러면 기분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일들 생각하시면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